조선 500년 역사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인물이 교과서 반 페이지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조선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허락한 것들은요. 3년 연속 흉년. 당시 제주 인구 약 5만 명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이미 아사 직전이었어요. 시체가 거리에 넘쳐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걸어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주 목사가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섬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먼 섬, 도망갈 곳도 없는 그 섬에서 사람들은 그냥 차례차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 절망 한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관리가 아니었어요. 양반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거든요. 기생 출신의 60대 여성 상인이었어요. 그녀가 가진 건 오직 하나, 평생 30년 넘게 장사해서 긁어모은 전 재산이었고, 그녀는 그걸 단 하루 만에 전부 내놓았어요. 쌀 500석, 육지에서 사들인 곡식들, 배수척에 실려 제주로 들어오는 식량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재를요. 그게 없었다면 제주도는 그의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수천 명이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 사람 이름이 김만덕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절반 페이지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들고 왔어요. 역사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역사가 조용히 지워버린 사람.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공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엔 그냥 성별이었고 신분이었고 기록을 쓴 사람의 입맛이었던 거죠. 김만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선택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누군가는 남기고 누군가는 지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역사라고 배웠던 거죠. 지금부터 지워진 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경과 맥락. 1780년대 조선, 한양. 어느 사대부의 서재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그 집 주인은 밤마다 혼천이를 돌리며 별자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가 계산하는 건 단순히 별의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1780년대 조선에서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뻔했습니다. 당시 조선 성리학자 중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입 밖에 낸 사람은 기록에 남은 것만 따져도 손에 꼽았어요. 그의 이름은 홍대용이었습니다. 홍대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태어난 세계를 알아야 해요. 18세기 조선은 겉보기엔 태평성대였습니다. 영조와 정조, 이른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성리학의 틀은 너무 단단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꺼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조선은 그 다음이라는 화이론. 홍대용은 그 틀 안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실학자 별표 김원행의 중국이 중심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승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제자가 몇이나 됐겠어요. 김원행은 그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1765년에 찾아옵니다. 홍대용의 나이 34살, 그는 숙부별표 홍업. 홍대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북경의 천주당. 이 기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구가 둥글다면 저 반대편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는 별표 엄성.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은 왜 그토록 다른 세계를 갈망했을까요? 조선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 왜 그 틀을 깨려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이 채널 전체가 다루는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충격적입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홍대용은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주에는 지구 같은 별이 무수히 많고 그 별들에도 각자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1766년 조선에서 예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논한 인물.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씁니다. 중국인도, 조선인도, 서양인도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중심이고 모두 오랑캐다. 화이론의 완전한 부정이었거든요. 이 문장이 당시에 공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대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유통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큰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지방 현감 자리를 얻었고 1783년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화려한 죽음도 영웅적인 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래오래 살아남았거든요. 홍대용의 사상은 이후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학자들은 그를 조선실학의 가장 급진적인 봉우리 중 하나로 꼽습니다. 교과서에 이름 석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치고는 꽤 긴 그림자를 남긴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때는 1374년 고려 조정이었거든요. 최무선은 이미 수년째 화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화약 제조법은 원나라, 그리고 중국이 철저히 봉인한 국가 기밀이었던 거죠. 조선 기록에 따르면 당시 화약 원료인 염초. 근데 최무선은 포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는 개경의 시장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수개월을, 어떤 기록에는 2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화약 제조법을 익힌 최무선은 다시 조정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물을 들고 갔거든요. 직접 만든 화약과 그걸 활용한 무기 설계도를 가지고 갔던 거죠. 결국 1377년 고려 조정은 화통도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1380년에 터져요. 외구 선단 500척이 금강하구, 진포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500척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당시 고려 입장에서 이건 사실상 재앙이었어요. 육지에서는 이미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백성들은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은 패닉 상태였죠. 그때 출격한 게 최무선이에요. 고려 수군 전함 100척, 그리고 최무선이 직접 개발한 화포 수십 문을 탑재하고
진포 앞바다로 나간 거예요. 전투가 시작됐을 때 왜구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고려 전함에서 이상한 게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불꽃을 뿜으면서 날아오는 포탄. 이걸 처음 본 왜구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냥 배 위에서 혼란에 빠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구 500척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어요. 전투는 반나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진포대첩이라고 부르는데 한국해전 역사상 처음으로 화포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은 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였냐면 이후 왜구의 고려 침략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진포대첩 이전 10년간 기록된 왜구 침략이 60회가 넘는데 이후엔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최무선 한 사람이 만든 기술이 나라의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먹먹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최무선은 그 전투가 끝나고도 계속 연구를 했어요. 화포를 개선하고 새 무기를 만들고 근데 고려는 곧 무너지거든요. 조선이 세워지고 최무선은 새 왕조에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다가 1395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최해산에게 남긴 게 뭔지 아세요? 화약 기술 전체를 정리한 기록이에요. 이걸 절대 끊기게 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조정이 외면했던 사람이 결국 그 나라의 군사기술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최무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거거든요. 다음 편이 올라오면 알림이 바로 올 거예요. 클라이맥스. 근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10년의 기다림, 이원과의 만남, 진포대첩의 승리, 이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거든요. 왜 최무선은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당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틀린 신분이었거든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세계관에서 화약이란 건 무기였고 무기는 곧 군사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죠. 상인 출신이, 그것도 공식 관직도 없는 사람이 국가 군사기술의 핵심을 쥔다는 건 그 시대 논리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신분이 그 능력을 봉인해버리는 구조. 그게 고려 말 조선 초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세 사람, 김만덕, 홍대용, 최무선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도요.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더 발굴해야 할지 여러분의 댓글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엔사이커리어 국사편 찬의원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 히스트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역사자료 https://www 뮤지엄 국가기록원 기록정 모서비스 https://www 아어카이브즈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 사료 접근성이 높은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물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 재평가 포인트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인물처럼 교과서
한 줄로 지나간 사건은 맥락을 알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참고자료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고 다음 편에서는 같은 시대의 경쟁자와 비교해 A 인물이 과소평가됐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료 링크는 설명란에 정리했습니다. 댓글에는 가장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한국사 인물을 남겨주세요. 다음 롱폼 후보로 반영하겠습니다.